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에서 퇴직을 하고 명예교수로 있는 김태승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탈진실 시대의 역사 이해와 위기의 동아시아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대역병의 시대에 이 강의가 바로 그 코로나 역병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지적 체계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이 수업과 함께 나타날 수,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수업은 이제 역사가로서의 관점이 지배를 할 텐데, 역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도 널리 읽히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역사는 우선적으로 기억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것 또는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 또 그 기억의 형태가 사람의 머리로 기억하는 것 또는 문서로 기억하는 것 등등, 그러니까 기억을 보관하고 전승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억에 관한 학문이 역사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억이 문제가 되겠죠. 기억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객관적인 진실도 발화자,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도, 생각, 선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개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점이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성찰적인 접근을 전제로서 요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태승인데요. 오늘 처음 본 여러분들은 김태승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 것이고 그 안에 김태승 선생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기억의 저장 형태로 그 디렉토리 안에 넣겠죠. 폴더 안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제 이름을 봤을 때 그 폴더 안에 들어있던 기억들을 꺼내서 비교를 해보게 되겠죠. 말하자면 기억은 그런 형태로 존재 근거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폴더에 저장된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강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강의를 듣는 사람의 선택적 판단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 팩트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역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팩트가 중요하다. 요새 뭐 또 팩트를 추적하고 진실 여부를 판단을 내리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안중근 의사가 할빈 역도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 팩트죠. 그런데 그 자체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갔을 때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가 생겨나죠. 예를 들면 애국 청년 안중근은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할빈 역도에서 저격을 했다라는 맥락이 있을 수 있고, 테러리스트 안중근이 일본의 애국지사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 역도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라는
컨텍스트,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맥락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팩트의 역사적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기억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 역시 그런 의도, 그러니까 맥락 속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진실에 접근하는 자기 성찰의 부재가 동아시아에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을 한번 조망해 보기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에 관한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시간의 저주 속에서 그날이 문득 낯설게 느껴진다. 류 샤오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권운동의 어떤 흐름이 잊혀지고 기억 속에서 소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단체가 초대한 시상식에 가지를 못하고 대신 시를 보냈는데요. 그 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고한 자의 죽음을 기억하려면 눈동자에 칼을 꽂아야 한다. 실명의 대가로 밝게 빛나는 수액을 얻는다. 잔혹한 기억은 거부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말하자면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의 역사 기록에서 기억은 역사에서 다루어지는 기억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면에서 다루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만인이 역사학자인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가 인문학자고 누구든지 스스로가 권위 있는 역사학자인 것처럼 행사를 하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아주 당당하게 내리고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 강의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선 탈진실 시대와 역사학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에서 다뤄질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2016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그 해의 단어로 post truth, 이게 이제 독일 쪽에서는 post factua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냐 리얼리티냐 뭐 이 차이는 있는데 의미한 바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구미에서 사회적 논쟁의 과정에서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트럼프 등 이른바 사회적 지도자라고 자임하는 자들조차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이미 2016년 선거에서도 트럼프는 선거에서 내가 패배하면 그것은 선거가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건 최근에도 오늘 이제 아마 그 취임식이 이루어졌을 텐데 오늘날까지도 그는 자기가 이번에는 졌으니까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기면 정당하고 지면 부당하다는 그 논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트럼프는 심지어 기후변화가 중국 정부가 미국 경제를 파탄내기 위해 관한 사기극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근데 이건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 한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은베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에이스 치료제가 사실은 흑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다. 그래서 그건 먹지 말고 자신이 추천하는 민간 치료법을 따라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그 결과는 수십만 명의 희생자였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반복적인 거짓말들, 뭐 말라리아 치료제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오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목격이 됩니다. 2016년 전후 시기에 국내에서는 사회적 논쟁의 과정에서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트럼프와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소위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에서의 논쟁 과정에서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EU 정체성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것이죠. 진실이 밝혀지면 대립과 갈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믿음은 아득한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린 사회가 등장한 겁니다. 과거에는 진실이 밝혀지면 그래서 아마도 언론이 뭐 그 진실을 추적하는 그런 항목들을 개발해서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죠. 그 판단조차도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죠.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의 탄생, 진행, 성숙과 관련이 우선은 돼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유일한 진실은 사실상 거부되는 사회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에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지식으로 만드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맥락 속에도 존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화 사회가 오면서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이 배제된 컴퓨터 공학적인 알고리즘이 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유통되는 정보나 지식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자기가 입맛에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그 취사 선택한 정보를 진리라고 믿고 말하자면 인용할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신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용할 근거만 있으면 자기 신념이 옳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의 유명한 CH일보 같은 데는 자료를 한국 주재 외신 기자한테 주고 그 외신 기자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을 거꾸로 인용을 해서 마치 자기들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정보가 유통돼서 그 과정에서 진실이 추려지고 지식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커먼센스 상식이 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서는 그 수많은 그 유통되는 과정에서 검증과 성찰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돼 버리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위 전문가에 의한 지식의 정의와 교육을 통한 확산, 그리고 그것을 사회화라는 전통적 지식 전승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맛에 맞는 건 뭐든지 뽑아낼 수 있죠. 거기다가 권위 있는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용할 대상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인문학적 소양은 하나도 없어서 그가 내뱉는 말들은 정말로 엉뚱한 말들이 많은데 그게 공학의 권위자라는 이유가 인문학적 소양까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보통 사람 누구나가 스스로 정의한 지식을 외부로 발신하고 동조자들을 규합해서 절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보 유통의 경로를 대체로 전통시대에는 예를 들면 신사, 중국 같으면, 우리 같으면 사대부, 뭐 이런 집단들이 거의 독점했었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기록을 들고 나오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거의 도구마적인 권위를 그 시절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상식의 맥락에서 볼 때 이건 아닌데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진전된 그런 세계가 출현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긍정의 측면이 의미를 갖고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공존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갔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집단에 의해서 이제 악용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실이 뭐가 되느냐면 진실은 진실들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단수가 아니에요. 항상 복수로 묘사됩니다. 세월호에 관한 진실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진실들이지요. 단수 진실은 누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세상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경쟁하는 진실들 사이에서 판단의 기준은 대체로 사사로운 욕망 혹은 무지에 근거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서적, 감정적 형태로 표출되었죠. 그러니까 탈진실이라는 말은 사실은 감정적, 감성적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느꼈을 때 아 이건 옳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성숙화 과정과 사실은 이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긍정되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확산에 따라서 끊임없이 욕망을 표현하고 분출하고 실현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적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욕망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사적이고 은밀한 측면이 가진 의미들을 제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서적 외부로 표출됐다는 그런 욕망이 정서적 감성적 경향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정서적 기반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은 항상 불유쾌한 결과를 낳았고 사람들은 다른 편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과는 토론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아, 쟤는 나하고 다른 세계에 속하는 사람이야. 이제 7학년을 눈앞에 둔 나도 친구들하고 모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교 얘기예요.
종교는 이게 정말 개인적 주관의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몇 년 전부터 정치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치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를 얘기할 정도면 완전히 동지로 정말 가까운 친구들 사이인 것이고, 조금 이제 범위가 확대된 그런 집단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온 거죠. 그것을 등소평은 말, 제가 이제 중국 현대사 원래 전공이기 때문에 등소평은 말을 활용해서 표현한다면, 등소평은 실체는 진리를 판단한 유일한 표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됐느냐면 믿음은 진리를 판단하는 표준이, 유일한 표준이 증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지, 그걸 분석하고 성찰하고 문제를 뽑아내고 하면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조지 오웰이 있는데, 조지 오웰이 나는 왜 쓰는가 뭐 그런 에세이류에서 1920년대 유럽에서도 거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에 그 대전쟁의 아픔에 대한 성찰이 유럽 사회에 있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성찰이 의미 있게 이제 유럽 사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거죠. 제가 위기의 동아시아라고 이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도 그것이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이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과 영국과의 무역 문제, 경제적인 결합 상태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사소한 대립들은 있겠지만 전쟁까지 가면 양쪽이 너무 손해니까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당시 영국 외무성 한 서기관이 전쟁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리포트를 쓴 게, 그 1차 세계대전사에서는 그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게 뭐냐면 대화가 되지 않고 단절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판단은 합리적 토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결정이 나고, 이런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진전은 대역병, 대재난의 시대에도 수많은 유언비어를 유통시키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류가 경험해본 재난들 가운데에서, 특히 20세기 이후 재난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노멀, 새로운 이제 기준이 이제 출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될지는 전 세계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분명한 것은 질병이라는 적이, 인류 공통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죠. 미국의 QAnon과 같은 집단, 그리고 그 QAnon을 추수하는 국내의 집단, 이런 집단들의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수많은 의심과 갈등과 증오를 키워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사학은 진실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복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역사학은 당파적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 말은 19세기에 사기칠 때나 하던 얘기지 지금 와서 역사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느 편에 서 있냐? 너는 누구 편이지? 사실은 그걸 고백하는 것이 역사 서술의 본질이고 인문학의 핵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한 인문학, 뭘 위한 역사학, 뭘 위한 철학, 뭘 위한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란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집어 던져야 된다. 누구를 위한 역사학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래서 그런 책도 출판된 게 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나 일본 중국에서 역사 왜곡 시도는 그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맞아, 국가 권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도구화하려는 명백한 그 행동들이 백주대낮에 뻔뻔하게 자행된 거죠.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문명국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들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동아시아 역사학자들이 함께 모여 앉아도 국경을 넘는 역사 이해가 어렵다는 현실을 체득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저도 내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규슈 대학하고 이제 정기적인 교류를 해서 일본에 가서 규슈 대학 교수들하고 세미나 같은 거 해보면,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이 제기되면 그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면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본인의 어법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와세다에 잠깐 가서 자료를 찾느라고 한 학기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후배가 일본 주재 상사의 사원으로 일했던 친구가 이제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나한테 밥을 산다고 가이세키 정식이라는 정말 비싼 이제 일본 음식을 사겠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 일본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일본인 친구를. 근데 그 일본인 친구는 이제 업무상 만난 사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말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한국에서의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감정을 자기는 이해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인사말이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초대한 사람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흔히 해요. 근데 그건 혼내, 자기 속 마음하고는 관계없는 다떼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표현인데, 근데 거기 주재하는 주재원이라는 녀석이 그 말을 받아들고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이 당혹스러운 거죠. 자기는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인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죠. 일본인이 설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참이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역사 기억이, 집단 기억이 작동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성찰적인 학문하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교양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만나서 그 내일을 여는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어떤 점에서 타입이 된 거냐면 어떤 부분은 당신들 알아서 쓰는 걸로 타입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어는 일본어판으로 내고 한국은 한국어판, 중국에는 중국어판, 공통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사실상 그 뒤로는 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국제 정세나 여론이 굉장히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도달한 시점이 그런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더 진전이 안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뭐냐?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학 이론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멜팅 팟 이론이라는 게 지배적이었잖아요. 용광로가 돼서 다 녹아가지고 미국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화가 나온다. 근데 그게 사기였잖아요. 새로운 문화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백인 문화에 종속되는 거죠.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그래서 이제 샐러드 볼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다문화 공존 함께 이제 어울리면서 각 소재의 맛은 유지하는 뭐 이런 이제 논리들이 의미가 있는데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요.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모색하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동아시아 정치 지형에도 위험 요소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가상의적을 만들어 벗어나려는 전술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군사독재 시대의 한국에서는 주로 북한과 일본, 특히 북한은 이거 뭐 지금도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용이 되는데요. 뭐냐면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아무도 그게 가짜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선거 때만 되면 북한군이 갑자기 휴전선 일대로 이동을 하고 있고 전진 배치되고 있다는 게 언론에 신문에 크게 나오고 간첩단 사건이 또 한쪽 귀퉁이에 또 확 실리고 근데 그 간첩들이 다 조작된 거고 그렇게 전진 배치할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죠. 이미 전술적으로 다 짜여진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또 일본에서는 주로 한국을 주로 이용합니다. 중국은요. 중국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일본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국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사 속에서 중국을 적대시하기는 어려우니까 한국을 흔히 이용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주로 이용이 되는데요. 국내 여론용으로는 너는 서구 앞잡이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 이런 말하고 동격입니다. 그게 낙인 찍는 거거든요. 서구 앞잡이라는 말은.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때때로 이용합니다. 뭐 이번에 배추 절임하고 김치 차이를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저도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제 이름은 김태승입니다 하고 영어로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명함의 앞에 한자로 써놨으니까 그놈들은 진타이청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타이청이 아니고 김태승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나를 김태승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안 불러요. 묘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김우태숭 뭐 발음이 잘 안 돼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에 대해서 묘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 우월감은 현장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맞부딪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대중문화 속에는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국민들 상호 간의 적대감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언젠가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집단지성이 패배한다면 아무런 군사현 사회, 파시즘 사회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고 동아시아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탈진실 정치는요. 결국 의사소통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의견의 대립을 뭘로 그럼 해결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뭘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당연히 힘이죠. 힘이죠.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광범위하게 출현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경쟁의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합리주의에 근거한 것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돼버린다면, 힘의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게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을 출현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전형적 사례가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 일본이었습니다. 뒤에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말하자면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버렸을 때 절대악의 출현을 막을 수 없게 되죠. 그게 일본 사회는 더 심해요. 그게 독일은 그래도 굉장히 그 학술적인 인문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성찰을 통해서 비판학파라는 걸 출현시킬 정도로 학문적인 역량을 쌓았지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이제 일부 진보적 재식인들의 움직임에서 사실상 머물러 버리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되면 힘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유일 논리가 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믿음이 다른 세력들이죠. 빨갱이 아니면 뭐 미제의 종속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논리들이 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요새 느끼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전문가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통적 역사 지식이 해체 속에 들어갔다.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가 출현을 하게 된 거죠. 울리히 맥이라는 그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쓴 책이죠. 위험사회론.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번역돼서 소개됐고 한국에도 몇 번 다져갔습니다. 일터에서 길을 걷다가 가습기를 틀었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무심코 쳐다봤다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거의 매일 발생하죠. 이걸 이제 사회과학적 용어로 security, human secur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적 삶의 안전 보장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공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 대홍수, 대기근 등 자연과 현대기술이 만들어낸 다양한 재난이 우리 삶의 배경을 이룹니다. 재난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모든 재난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재난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한국 언론이 가진 유일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은 사건은 보도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든 둘이 죽건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뉴스나 사회면에 보도를 꼭 했어야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업적 가치로 뉴스 가치를 판단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주목이 될 만한 사건들만 그들은 보도하고 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억울한 죽음이 있어도 그런 상업적 보도 대상이 안 돼버리면 그건 그 자체로서 굉장히 유감인 상황이 출현하겠죠. 말하자면 그 재난을 분석하고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 전문가, 언론, 기업들이 시장화, 사익화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원전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울리베그 이론을 차용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원전은 이미 복잡계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이 수십만 개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부속을 구매하고 설치하고 하는 시스템 안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어디서 그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뒷돈을 받아먹고 품질이 떨어지는 걸 부품을 갖다 꽂고, 그러니까 핵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원전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원전은 아주 이상적으로 건설되고 관리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원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험사회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는 갈수록 미지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 원리 200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위험을 상품화해서 팔아먹는 보험회사에서도 도저히 이런 보험 상품을 우리가 못 만들겠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하는 재난들이 무수하게 발생을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발전소가 핵 발전소가 안전하다면 서울대학교에 세워라. 아니면 여의도에 세워라. 뭐 3층 수소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그러면 그냥 거기 세워서 금을 마시고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왜 그걸 꼭 저 시골에다가 먼 데다가 건설을 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을 이제 증폭시키죠. 결국 그걸 해결하거나 돕는 사회적 체제 전문가 육성 등은 미흡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우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공동체적 삶의 가치죠. 그런데 힘든 사람은 발로 더 짓밟고 어려운 사람은 더 가혹하게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그를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경쟁 논리의 세계에서는 전문적 지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지지하는 교수들은 지 제자 취직 걱정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당연히 듣게 됩니다. 핵발전소가 자꾸 없어지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면 지는 제자들 많이 길러놨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거품 물고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설마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예, 우리는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신뢰할 수 없는 경험이 대량 축적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회계상의 적절성을 인정받았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실 기업이 되었을 때 느끼는 회계감사의 허망함. 회계감사가 그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도장 딱 찍고 적정함이라고 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분식회계였다. 그럼 도대체 회계감사 왜 하냐? 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도시건설 사업의 타당성 예측에 동원된 수많은 장밋빛 수치들이 거짓으로 판명날 때의 분노. 길 뚫고 뭐 놓고 할 때는 뭐 사용자가 몇 명 예측되고 뭐 지자체에 얼마의 이익을 넘겨줄 거라고 했는데 다니는 차 서너 대 뭐 하루에 이런 길들이 도처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토목공사 한다고 그러면요 전부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이게 우리나라 토목공사는 특히 하층이 한 6층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놀고 먹는 층들이 여럿 있는 거거든요. 하층에 하층에 하층 이렇게 주면서 계속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인데 이놈의 부실이라는 게 50년 100년 이렇게는 가야 되는 건데 그동안 계속해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유효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 믿고 그러는 건데 또 부작용이 없으니 복용하라고 담당사가 강력하게 추천한 의약품이 사실상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방에 주의하라는 WHO나 보건기구 경고를 보게 됐을 때 도대체 믿을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의사가 추천했는데도 이게 발암물질이라니.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표현을 했는데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이 생기면 그건 다 자기가 잘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손실이 생기면 나라 탓, 뭐 경기 탓, 노동자 탓, 모든 남의 탓을 해가지고 세금으로 나를 살려줘. 세금으로 나를 안 살려주면 너는 이 정부는 빨갱이 정부야, 뭐 좌파 정부야, 뭐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익은 지 거고 손실은 지 것이 아닌 그런 이상한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전문가들도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라고 임명한 검사가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임을 발견했을 때의 어이없음, 법의 준수를 그렇게 강조하던 관료들이 사실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의 기막힘, 한국에서의 전문가 집단이 보여준 일련의 실패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이 이제 고조되게 된 것이죠. 이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을 육성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로 넘어올 때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유수 전 세계 대학들이 교양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해가는 쪽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전문가라고 키워놨더니 이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은 자기 전문 영역이 다른 영역과 관계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책임하고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형태는 이미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좁은 전문가를 육성하는 또 전문가 집단을 갖고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분과 학문적 이기주의에 빠진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데 이제 골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법전 하나 달달 외우고 그것에 관해서 풀어 쓰는 것은 최고인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는데 왜 판검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기소 행위를 하느냐? 그건 웬만한 상식을 가진 중딩, 초딩들도 알 수 있는 것들에서조차 그런 오류가 발생하느냐?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읽는 것이 당신을 규정합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뭘 읽느냐에 따라서, 뭘 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그 말 하니까 생각나는데 한국에서요. 진보 언론이 보수 언론을 제치고 1위를 하는 유일한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나머지 그게 한 언론학자가 한국에서 언론 수용 형태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 리포터를 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미디어 오늘이라는데 인터넷에 보면 거기에 쭉 과거에 연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보 언론 하나가 유일하게 광주 전남 지역에서 1위예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CH일보가 1위인데 오직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달라요. 그게 당신이 읽는 것이 당신을 규정한다는 말을 사실은 상징하죠.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을 육성하는 사회적 시스템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화두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은 교육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심지어 경영학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논제로 토론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역사 지식의 위기가 옵니다. 말하자면 전문가 시대의 종언은 인문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인문학자인 한국에서는 특히 그런 경향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역사를 많이 다뤘잖아요. 과거에.
과거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KBS 이사를 했어요. 그분이 그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한국사를 TV 드라마로 제작을 하겠대요. 한국의 역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 학자들은 못 움직이겠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부터 역사를 완전히 TV 드라마로 제작을 실제로 몇 편은 됐어요. 시청률도 잘 나왔죠. 근데 그걸로 끝났죠. 그 뒤로 이제 권력이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양반은 한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가 한국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겸손함이 결여된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성찰이 없는 사회에서는 겸손함이 결여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에게 학자에게 학자란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 배우는 사람이죠. 전문가란 뭐냐? 평생 배우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평생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미덕은 자기가 부족한지 항상 돌아보는 거거든요. 자기 성찰이고 겸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현실적으로도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정보혁명이 진행되고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인간관계를 재편하면서 인문학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전문가 위상은 유일한 권위의 근거라는 특권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에도 역사학자 인터뷰가 전면을 차지할 정도로 나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국 역사학대회가 열리면 대부분의 언론이 특집란을 만들어서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역사학 자체가 현실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데 역사학이 그걸 사실 못한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 세대의 책임이 큰데요. 하여튼 그게 이제 관행화된 어떤 학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준 굉장히 유감스러운 유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의 말이 쟤는 잘 몰라. 심지어 버스 속에서 뒤에 앉은 고딩들의 얘기 속에서도 역사 전문가를 쟤는 잘 몰라. 내가 읽은 것은 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 전문성을 부정해버리는 현상이 대중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는 인문학과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인문학 그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사실은 이 인문한국 사업을 이 사업단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인문한국 사업단의 초기 설계 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런 갭을 좀 없애고 소통을 하자. 말하자면 대중의 문제를 인문학에 가져와서 인문학이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뭐 이러면서 다시 그 일종의 생태계, 인문학적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통적 역사 지식이 그런 과정에서 위기에 처하고 해체 위기에 직면합니다. 역사 지식의 수용자들은 문화적 커리큘럼,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 교육학자 와인버거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논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밥상머리 교육, 흘러갔던 어른들의 이야기, TV 드라마, 전문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무수한 지식 정보 등 이게 이제 문화적 커리큘럼입니다. 여기에 역사 지식을 의존하는 경향이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역사 지식 정보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그것을 생성, 유포하는 경향도 폭넓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와인버그는 넓은 의미의 역사 교육은 학교 교실뿐만이 아니라 집, 공동체, 학교,
대중문화 역사와 세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모델로 해서 긴 기간 동안 리서치를 했던 건 뭐냐면 월남전은 어떤 전쟁이었는가를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나쁜 전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걔들이 월남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고학년에 이제 배우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월남 전쟁이 나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어디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심도 있는 인터뷰들을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부산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대원군과 명성황후 이미지 교차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대원군과 명성황후 이미지 조사를 했어요. 그때 명성황후가 뮤지컬과 드라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을 때입니다. 나 가거든 뭐 이런 노래는 아주 명곡이죠. 지금도 뭐 불리는데 그 명성황후 인기가 캡이었죠. 그러니까 사전 이미지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명성황후가 좋은 사람, 대원군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명성황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교정이 됐으리라고 보고 수업을 하고 다시 이미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역전이 됐어요. 말하자면 절대 다수가 대원군 쪽에 표를 찍고 명성황후가 소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사의 뛰어난 점이 뭐냐면 1년 뒤에 애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애들 다 찾아와서 다시 명성황후와 대원군 중에 누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추적 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명성황후 압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교육이 지식을 바꾸지 못하는가?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꿀 수 없다면 인문학 교육은 뭘 목표로 해야 되지? 역사 교육은 뭘 지향해야 되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여러 가지 노력을 저는 아주대학에서는 했어요.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그 교육 시스템 전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또 저항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게 잘 안 됐죠. 내가 항상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왜 학문 후속 세대를 육성하는 대학은 사실은 몇 개 대학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대학들은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왜 교육과정이 똑같냐 그거예요. 학문 후속 세대 육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대학원은 평생을 가도 몇 명 나오지도 않는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어떻게 똑같냐. 그건 교육 목적에 따라서 이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학자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문학 교육을 그렇게 바꾼 대학, 그 명문 대학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그래서 사실은 경영학과에서 그래서 인문학자를 경영대 교수로 뽑는 대학이 나올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인문학자가 훨씬 그런 점에서는 훨씬 지식도 풍부하고 의미 있는, 말하자면 경영학에서 자꾸 욕먹으니까 도망가려는 윤리경영 같은 거 집어넣는데 윤리경영을 가르칠 필요가 없죠. 인문학적 그 성찰을 하는 교과목을 교육을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상당히 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그런 점이 있거든요. 역사학자들도 예를 들면 내가 중국 현대사를 하고 원래는 상해사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시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대의 역사를 잘 알겠어요? 또 당대의 역사를 잘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글을 써야 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남 걸 보는 거죠. 그때 결국은 이 김태승이라는 학자가 가진 학문적 맥락 안에서 취사 선택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온전한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픈돼야 돼요. 교육 과정에서. 또 토론 과정에서도 오픈돼야 돼요. 다음 내가 상해를 하지만 동시대의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회 집단들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 건 남이 쓴 걸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남이 쓴 것이 성실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걸 전제하고 가져다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로에서 지식의 수용 형태가 바뀌면서 또 생산 형태가 바뀌면서 전통적 역자 지식도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쇄적 네트워크로 형성된 특정 집단의 지식 정보는 그것의 합리성이나 정합성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지식 정보만을 유일한 지식으로 고집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그것은 지식 정보 객관적 실체와 관계없는 가상의 역사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지금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면요, 한국 고대사를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세계처럼 묘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모든 것은 일제 탓으로 돌리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 정보들이 휘둘러 올라요. 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대학생들한테서도.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시험 체제 때문에 수능은 해요. 정답이 있거든요. 역사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정답을 골라쓰려면 교과서 답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된다는 것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인문학 교육의 최대 지금 문제점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에서 생각하는 것이 도전받고 검토받고 성찰되지 못해요. 교육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외워버리니까요. 외워버리는 것은 지 가치관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제 교육을 통한 표준화된 역사 지식 체계는 더 이상 현실 속에서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지식 정보가 유통되면서 정보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해 체계를 재구성하기보다는 말하자면 독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져보다가 자기 스타일에 안 맞은 정보가 있으면 이건 가입표, 자기 스타일에 맞은 정보가 있으면 바로 가져다가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맥락을 구성하는 거죠. 합리적 지식 체계가 아니라 신념화된 혹은 표준화된 역사 지식 체계로 무장한 집단의 확산은 전문 역사학자들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제하는 비전문가 집단의 역사 교육의 영향력 확대 기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오늘의 현실은 그것이 현재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또는 독립운동가 문제에 관해서 어제 오늘 문제가 됐던 윤모 그 웹툰 작가라고 하는 친구가 독립운동가들은 게으르고 친일파들은 부지런히 살았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단세포적이고도 무지한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것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이 한국 사회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에, 나는 유튜브는 거의 안 보지만 기능적인 측면, 예를 들면 엑셀을 다루는 법, 이런 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웁니다. 진짜 잘 돼 있어요. 근데 가치관에 관한 건 내가 전혀 유튜브를 보지 않아요. 근데도 꼭 또 이게 추천으로 이게 뜨는데,
근데 거기 보면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느껴져요. 이 오독된 역사, 신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요, 그걸로 돈 벌어먹는 많은 그걸 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말을 왜 그런 데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딴따라들이 정말로 그렇게 지가 믿느냐 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또 돈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역사 지식 정보의 도구화 내지 정파적 이용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권위의 원천임을 강조하는 국가가 그것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유혹 역시 피하기 어려운 일이. 정치인들이 자꾸 역사 얘기하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역사관은 틀렸다. 이건 빨갱이 사관, 이건 뭐 친일 사관, 뭔 사관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지구와의 진전, 제3섹터의 성장. 제3섹터라는 것은 이제 소위 시민사회,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시민사회 세력의 성장을 말합니다. 이 국가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20세기 말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국가 후퇴를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격화되기 시작한 역사 분쟁은 앞에서 위에서 얘기한 유혹이 상당히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국민국가적 전망이 더 이상 유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 연구 영역에서 기억투쟁은 역사 교과서를 매개로 국내외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괄호 열고 민족주의 뭐적 역사 이해인데요. 내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이건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에요. 뭐 텔레비 보면 그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요즘은 신생이가 출생을 하면 엄마가 젖을 먹이거든요. 근데 한때 분유를 먹이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걸 바로 겪은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애 엄마한테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분유 회사에서부터 제공된 분유를 입에 콱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젖꼭지 크기가 빨기가 좋거든요. 크고 쪽쪽 빨리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젖을 물리면 어머니 젖은 안 빨아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고 그러니까 또 우유가 좋다 그러니까 분유가 그 분유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젊은 엄마들이 자식을 얼마나 이쁘게 잘 키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이유식 때가 오면 거버, 하인츠, 네슬레 이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위생적인 이유식들을 그게 유리병에 들고 디저트까지 아주 세트로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먹이면 엄마는 엄마대로 편하고 또 이게 얼마나 큰 회사인데 하면서 이제 신뢰도도 높고 그렇게 해서 이유식을 거치면 걔한테 고향의 맛이란 뭘까요? 우유 맛이잖아요. 우유 맛. 말하자면 고향의 맛이라는 건 훈련된 맛이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훈련된 맛이지 그것이 무슨 유전자에 새겨진 맛이에요. 그런데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라는 그 폭력적 논리 속에는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국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전망 속에서. 그래서 이제 기업투쟁이 굉장히 심화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해당 국가와 그에 협력하는 관변 전문가들의 역사지식 정보 생산 유통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결과입니다. 또 이제 그런 것에 야합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야합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역사 인식이 이제 균열이 발생하죠. 쪼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들이 되고 이제 경쟁이 일상화되는 상황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과 사적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행태가 21세기에 처음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처음 나타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요청한 연설, 이게 이제 무슨 박람회인가 뭔가 거창하게 빅토리아 여왕이 하는 거였어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유명한 한 과학자는 이제 인류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발견이 끝났으므로 세상은 그것을 활용하여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가의 과제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하지요? 우리는 미래에서 보니까 황당한 거죠. 이 주장의 허망함을 유럽인들이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한 윌리엄 톰슨, 나중에는 이제 자교를 받아서 베론 켈빈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07년 세상을 떠났으니 그 유토피아 세계가 붕괴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전쟁만 아니었다면 우기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토피아 시대다라고 우기면 되는 거니까. 이처럼 전문가들의 교만은 그가 아는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갖는 한계를 제대로 성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후배 교수들이나 동료 학자들과 얘기할 때 많이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문학자들이 특히 직업적 독서와 교양 독서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적 독서를 많이 하면서도 교양 독서는 안 한다. 의외로 뭐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영학자나 공학자나 어떤 의미에서는 깨어있는 공학자들이 열심히 인문학 서적 찾아서 있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자들은 절대로 공학이나 자연과학 책들은 안 읽어요. 경영학 책들도 잘 안 읽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교양으로서의 어떤 소통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교만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한계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차원에 있는지를 스스로 그려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아프 톰슨은 제국주의 국가 영국의 번영 속에 감추어진 희생과 저열한 욕망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영국이 왜 그런 번영을 누렸습니까? 거기에는 식민지 민중의 엄청난 희생, 피, 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를 키웠던 해군은 사실 해적이 출발한 거잖아요. 도둑질하던, 해상에서 도둑질하던 드레이크가 정규 해군 지도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지배적 역사학에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요, 잘. 아까 그 맨 처음에 류 샤오보우 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현대사 연구자로 내가 강단에 설 때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류 샤오보를 교과서에 이건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떤 교과서에서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면 한 줄 딱 이름 정도 나오고 지나가 버려요. 기억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 그렇게 가르칠, 중국의 위대함을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중국사를 강의하지만 중국사가 가진 여러 가지 본질적인 성찰적 측면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게 더 우리 형편에 맞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걸 60 넘어서 겨우 한두 번 시도해보고는 정년을 맞아가지고 나도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스스로가 이제 보였던 것인데, 어쨌든 하지만 역사인식의 본격적 균열은 거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술적 토론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국가들이 대거 출현하면서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국민국가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유럽사적 체계 혹은 제국주의적 역사 해석의
체계로부터 분리시켜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사를 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 내가 지역학 연구라는 것을 아주대학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시작했을 때 학교 행정하는 친구들하고 엄청 싸웠던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은 지역학에 무슨 현지어가 필요하냐, 현지어 필요 없다, 영어면 다 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사는 프랑스사를 하면 돼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어만 하면 돼. 불어만 할 줄 알면 베트남사를 프랑스 오랜 지배를 받았으니까. 인도네시아사는 네덜란드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사는요. 한국사는 한때는 일본사, 한때는 중국사. 이렇게 사실 외국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사를 중국사 한 부분으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일본사 한 부분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독립되면서는 대한민국사, 인도네시아사, 베트남사 이렇게 독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유럽 중심으로 쓰여졌던 역사 세계 분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문학, 특히 역사라는 학문을 구성하고 체계화했던, 그래서 도전 없이 보편적 역사로 분식되었던 지배적 주류 역사, 구미 중심의 역사, 제국주의 역사가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 영향하에 사실은 있어요. 내가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웃던데, 옛날에 내 조카가 녀석이 왜 중동은 우리 쪽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데 그걸 가운데 중자에 동력동자를 써요?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 녀석은 그냥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자 천자문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이게 중동이라고 그 한자 선생이 가르쳐 주니까 그건 서쪽인데 왜 중동이라고 그러지? 말하자면 지리를 부르는 명칭조차 우리는 주체적인 걸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건 서아시아지 중동이 아니거든요. 중동, 극동 이 표현은 영국 입장에서 쓰여진 표현이죠. 영국에서 보면 아시아로 가는 중간에 있으니까 중동이고 맨 끝에 있으니까 극동이에요. 그러니까 극동문제연구소 뭐 이런 명칭을 쓰는 대학들이 참 한심한 거죠, 사실은. 스스로가 외지고 후미진 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극서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의 역사서에는 극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 이서지역 그 지역들을 극서라고 불렀어요. 사왕모 전설도 극서하고 이게 연결된 거죠. 근데 왜 극서는 없고 파 웨스트는 없고 파 이스트만 존재하느냐에 대한 당연한 질문조차 역사학이나 지리학에서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명칭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아시아라고 하면 안 되냐. 언론 기자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언론에서 좀 그렇게 해주라. 서아시아 지역 또는 이슬람 문명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그걸 중동 미들 이스트 왜 그게 미들 이스트냐. 근데 그게 이제 제국주의 역사학을 국민 국가 단위의 역사로 분리하면서 이제 독립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이제 역사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헤겔이 말했던 단일의 역사, 이성의 관철, 자유 확대 이런 식의 역사 해석의 문제점들이 이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성찰되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에서 한때 그 덜 떨어진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위트포겔의 수력사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물 관리 때문에 중국에는 전제 왕권이 성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중국은 전제 왕권이 지방을 그런 식으로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지방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한 황제가 중앙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기에는
거기에는 비약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도 그게 한국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그게 구미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권위. 하지만 이런 기성 역사학에 대한 도전이 인문학적 성찰과 관련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들 역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제국주의적 학문 체계를 그대로 자신들의 국민국가 역사로 수입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초기에 45년 이후에 남한에서 국사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사를 전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선사는 부정공식으로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를 바꾼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는 그 자기들이 연구해 아는 범위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일본 학계의 조선사 연구 시스템을 그대로 교과서에 옮겨 놓은 거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그 다음에 민족적 전승 등을 충분한 학술적 검토 없이 교과서에 도입해서 절대화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요. 그걸 신화로가 아니라 현실로 실제 했던 중국은 요새도 그 짓을 하죠. 이러한 민족사의 재구성 과정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치욕의 극복이었고 집권 세력의 정통성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학문적 기반은 해방된 신생국들은 사실상 제국주의적 인문학으로 탈식민지화를 말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혀 얘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부친도 그랬고 우리 그 역사학계의 태도인 고병익 선생도 그런 말을 어디에 쓰신 적이 있는데 제 부친이 그렇게 자식들 우리가 6남매인데 6남매를 앉혀놓고 연설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가끔씩 한 번씩. 근데 이제 그때 인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큰 다음에 그러면서 엄청난 국수주의자셨거든요. 내가 큰 다음에 이제 여쭤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젊었을 때 읽을 만한 인문학 교양서에는 한국 사람이 쓴 게 없었다. 사실 그랬어요. 별로 없었어요. 구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읽은 게 전부 일본의 인문학적 교양서였어요. 고병익 선생도 그런 말씀을 자서전에 쓰셨거든요. 읽을 만한 책이 한글로 된 게 없어서 자기도 전부 일본말로 된 것만 읽었다. 그러니까 일본 인문학이 사실은 해방 초기의 국가건설 과정에서는 한국인들의 인문학적 심성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그것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해왔느냐가 문제죠. 그것이 문제지 그 사실 자체는 당연한 거고 아무 부끄럽고 없어요. 아니 잘 나가는 데 거 배워오는데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그건 수치가 아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인문학으로 탈식민자를 말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거죠. 신생국가 건설, 독립의 유지, 주체성의 체계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사학은 복제된 제국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지식 체계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블랙 스킨 앤 화이트 마스크 검은 피부 흰 가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파농이 20대 때 쓴 책이니까 그 사람도 천재에 속하죠. 그 알제리 독립운동의 이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피부는 검은데 백인인 것처럼 꾸미고 다닌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그 저기를 한 건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황색 인종인데 실은 이제 백인처럼 말하는 것은 전부 유럽 것들이고 이제 미국의 핵심적 가치들을 얘기한 거죠. 인문학적 성찰이 결연된 역사학은 정치 도구화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면서 역사학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강한 자들, 주류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대세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상당히 슬픈 일이에요. 역사를 도구화해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정치적인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절대로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될 자리인데 이제 정계에서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게 협조해 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류 보편적 가치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당파적 역사 이해가 역사학의 실질적 내용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억과 역사학의 실질적 내용이 되었어요. 그래 놓고 그런 적 없다라고 또 사기를 쳤어요.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우리는 사실을 중시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은 기억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억한 걸 가지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왜? 일단 기억은 됐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의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역사가들의 전략은 사마천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마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사마천은 사실 역사가로서 탁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열전은 굉장히 뛰어난 인문학적 저작이죠. 하지만 그는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제국주의 역사학자예요. 한의 관점에서 사마천의 사계는 세계사지 중국사 책이 아니에요. 사마천은 그걸 세계사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뺄 건 지 마음대로 빼버리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집어넣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기억되지 않는 것들은 사료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료에 없으니까 여기 학술적인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되어버리는데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죠. 사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전의 역사학과 역사개혁의 전통을 주어를 바꾸는 형식으로 다시 체계화했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바꾸기식 역사 해석이 역사 개혁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본의 자이니치,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을 모메라는 표현으로 자이니치라는 말을 쓴다 그러는데 제일동포 역사학자들이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저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일본의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비판한다. 일본의 방식으로 일본을 비판한다는 거죠. 과거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열리잖아요. 그 수요 집회에 어떤 우익 집단이 영감님들이 그걸 방해하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어떤 짤막한 기사였는데요. 우리는 친일이 아니야 하면서 한 할아버지가 나도 일본 년들을 강간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군 위안부라는 것이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했다는 것이 억울한 거죠. 우리가 당한 것도 억울하죠.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은 일본 여성도 당했거든요.
미국 여성도 당하고 전 세계 여성들이 전쟁 속에서는 성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일본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강덕상이나 이제 그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 낮은 논의들을 볼 때 정말 창피하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코리아 협회인가에서 저 국제 학술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독도 문제가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그 좌장으로서 사회를 맡았는데 느닷없이 한 어느 대학 교수가 그러면 우리도 스시마를 우리 거라고 합시다. 그 일본인 교수가 독도 문제 발표를 하는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그 사람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 바꾸기식 역사 해석이 역사 기억을 지배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신생국가의 건설, 독립의 유지, 주체성의 체계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역사학은 복제된 제국주의 핵심적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지식체계를 재생산했던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지 논의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베끼기, 베끼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도피하는 이제 미묘한 용어가 혹시 아세요? 하이브리디티, 혼종성. 말하자면 그런 제국주의적 기반 위에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그게 이제 혼혈이 된 거죠. 뒤섞여서. 인문학적 성찰이 결여된 역사학은 정치 도구화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가 요건 다른 인문학도 마찬가지였으나 역사학은 특별히 사실에 관한 학문이라는 가상 이미지 덕에 객관적이라는 명목으로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진실로 분식하기가 쉬웠죠. 이게 사료에 나왔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어. 이 말이면 끝나는 거죠. 그럼 조선왕조실록은 정확한 걸까요?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 조선 왕조 사관들이 사료를 기술하는 행위의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학을 이해하려면 역사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지적이 사실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모든 사료를 다 볼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선택한 사료를 통해서 역사적 현실을 재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당파성 혹은 아주 개인적 가치관이 개입하는 문제를 은폐하기 쉽고 그것을 객관이라는 신화로 치장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이건 나는 객관적으로 썼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선생님은 수많은 재료 역사적 연구 대상 중에서 그 문제를 선택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갑자기 대답을 안 하려. 왜 나보고 신앙 고백하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문학은 토론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지. 사실은 특정 분야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때는 자기가 시작하면 최초고 최고였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료 갖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료 갖고는 논쟁하기가 어렵죠. 그 맥락을 가지고는 우리가 논쟁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표현처럼 역사학에서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었으나 이건 유명한 이에이치카우 말이죠. 정확성은 의무지. 그럼 마땅히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토론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으로 다 했다고 사기치지는 마라. 그거죠. 제한된 사료의 선택적 적용으로 구성된 가설적 체계를 학문권이라는 입장으로 절대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현실 지배 권력이 대체로 실증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서술한 자들이 지배 권력이고 그 서술한 사료를 이용하는 자들도 주류 역사학자들이니까 그 개통성을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선택에 작동하는 주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하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서울대학교 신모 교수가 쓴 독립화폐 연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막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그 책을 읽고 정말로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마침 그때 내가 독립협회보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수업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 독립협회보에 정반대되는 내용이 한쪽 귀퉁이에 실려 있어요. 근데 정반대되는 내용은 전혀 인용을 안 해요. 그게 지금 이모 교수 무슨 저 위안부는 뭐 고급 직업이다라고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작자들도 할머니들 그 인터뷰 기사들 중에서 정반대되는 얘기는 전혀 사료로 이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 입맛에 받는 것만 뽑아가지고 사료로 이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의 인터뷰 기록을 아무도 안 봤잖아요. 본 사람들은 알지만 안 본 사람들은 이게 이 할머니가 한 얘기야 하고 딱 내걸면 맥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채 그걸 인용하면 그걸 자기는 실증주의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실증적으로 역사를 한다. 더군다나요. 일본 관료들의 역사 기록이 개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관료들의 역사 기록은 믿을 수 있다라고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근데 내가 45년 이후 일본 관료들의 행정을 왜곡하고 진실을 뒤덮고 하는 행태들을 보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 옛날에도 조슈버노 후예들이 한국에 많이 왔거든요. 야마구치현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총독으로. 이게 정파들의 경쟁 과정에서 수많은 말하자면 은폐와 조작이 그때도 행해졌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네. 그때라고 안 했겠어요. 그때는 더 쉬웠겠죠. 근데 일본 관료들은 굉장히 성실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들이 기록 안 했으니까 사실 아니다.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사람이 내가 당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학을 병들게 만든 거죠. 동아시아 역사 분쟁은 그런 점에서 성찰 없는 역사학 혹은 역사 기억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과 피해자로 구성된 이러한 논쟁 체계는 상호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공정과 화해의 세계로 동아시아를 재구성하기보다는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게 참저 다하우 수용소를 내가 써놨는데 제가 그 정년한 뒤에 독일 튜빙겐 대학에 있는 후배 초청으로 제가 이제 튜빙겐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민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하우 수용소를 일부러 찾아갔는데 제가 아우슈비츠를 가봤기 때문에 이제 아우슈비츠하고 다하우를 한번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아우슈비츠에서는 감성적 충격이었다면 다하우에서는 내가 아주 이성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가 어떻게 보통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다하우 수용소의 설명 방식이었어요. 이게 한국 현대사 박물관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평범한 시민을 갑자기 빨갱이로 만들고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평범한 시민이 왜 갑자기 민주투사가 되느냐. 이런 과정들이 똑같이 한쪽의 번영의 길을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지 그런 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다하우 수용소는 국가폭력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구체적 자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신분증,
그 사람은 편지 이런 것들을 쭉 지져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일반적인 보통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고,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고, 그 사람이 인권운동가고,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고, 그런 이유로 해서 그를 파괴하고 제거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성찰을 독일 사회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일본을 여행하면서 일본의 다하우 수용소에 필적하는 어떠한 역사 기억관도 없어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말하자면 다하우 수용소와 같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차가운 방식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독일이 나아가야 될 길을 고민하고 있다면 일본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역사 기억은 과거를 미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성찰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도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화되고 도구화된 역사가 특정 집단의 자의적 이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사가 기본적으로 기반해야 될 인류적 가치를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하겠다. 나치즘의 범죄를 통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역사적 맥락의 이해에 도달하려는 독일 뮌헨의 다하우 집단 수용소 설명 방식은 우리가 상당히 참고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웨덴인가 노르웨이 어느 박물관을 견학하고 돌아온 내 그 후배가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 그랬더니 전시 공간에서 한 부분이 딱 띄어져 있더라. 비어져 있다. 그리고 거기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우리 역사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람회 공간에 여백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건 기록이 없는 것이다.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사기치지 마라. 뭐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역사 스스로 불완전성. 우리가 다 알고 전지전능한 신처럼 역사를 기록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다하우 수용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찰적 역사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나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더군다나 거기가 독일 청년들의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나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김나지움 학생들이 와서 수업하고 있는 걸 내가 옆에서 참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진실 시대와 동아시아 현실의 문제를 이제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탈진실의 전개와 함께 역사 지식의 획득 경로에서 학교 교육이 차지하는 권위, 역할 등의 변화가 발생했고 합리적 역사 이해가 존중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정보 횡행이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중국은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시행해서 국가 개입을 절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정보 유통 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제 몇 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집권 세력은 역사 해석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 군사대국 일본의 부활을 기도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일을 여는 역사라는 책이 나올 무렵에는 그래도 이게 좀 세력 균형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익 역사 교과서가 훨씬 그 저변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전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 외교 정책을 취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는 위기의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